네, 오네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연말이라서 이런 기사들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파월도 월가도 틀렸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말을 여러 차례 바꿨던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월가의 전망치도 다 틀렸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당초 내밀었던 전망치가 모두 틀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피는 게 무의미한 일일까요? 1월 설 연휴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든 생각을 오늘은 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가기 전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막상 이 여행지에 가보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일정을 수정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는 게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에게 계획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변수가 나오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겠죠. 그렇지만 대략적인 방향성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 변수에 따른 수정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릴 때 방해물이 앞에 있다면 이 핸들을 돌려서 피해야겠죠. 큰 틀에서 목적지와 방향을 설정해 놓되 그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간밤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휴장을 하루 기록한 이후에 돌아온 미증시는 엇갈린 방향성이었는데요. 금리 되돌림으로 공포가 부각됐다. 그 중심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업종 가운데 서비스 업종이 급등하자 다우지수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금리 급등의 폭격을 맞았습니다. 같은 이슈로 다른 결과물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보시면 국제 유가는 간밤 살짝 밀렸습니다만 여전히 80달러 선 근처에서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의 상승 압력을 더하는 요인은 중국의 리오프닝, 러시아 원유 수출 금지, 그리고 미국의 강추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의 강추위의 영향으로 지금 항공편 취소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편 관련 기업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요. 중국은 지금 완전한 리오프닝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중국 정부에서 다 꺼내들고 있다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는 두 가지 명과 암을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도 어제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로 코로나 해제 기대의 양면. 첫 번째로는 세계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중국발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압박할 가능성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후자가 부각되면서 금리가 간밤 올랐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재개 시에 원자재는 20%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 내용.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서도 글로벌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는 점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즉 중국 경기 재개와 글로벌 고물가가 연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미증시에서 걱정하는 우려 포인트는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입니다. 다시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상승을 하면 긴축 사이클을 더 강하게, 즉 금리를 다시 강하게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희비가 좀 많이 엇갈렸죠.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국채금리에 가장 취약한 섹터라고 하면 성장주가 많이 포진돼 있는 나스닥 지수가 될 텐데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가운데 간밤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이 됐죠. 국제유가는 3주 만에 최고치 수준 여전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철광석 가격은 8월 이후에 최고치,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성격의 이 자산인 금도 이번에 온스당 1,800달러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최근 단기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금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 철강, 알루미늄 관련 이런 비철금속과 관련된 테마 섹터가 상승률 상위에 간밤 포진됐었고요. 이 밖에 의류,
등의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 섹터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ADR 주식, 알리바바, JD.com, 징둥닷컴 등의 강세도 두드러졌고요. 카지노 관련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움직였던 흐름과 맥이 다 있죠. 화장품, 신발, 옷 이런 것들의 강세가 간밤 두드러졌습니다. 특징주 조금 더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 내에서 52주 신고가 종목, 52주 최저가 종목의 엇갈린 방향성입니다. 지난 12월 22일 당잠사에서 정리해드린 신고가 종목들인데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됐고 이 형광펜으로 표시가 된 세 종목은 간밤 추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또다시 경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음식료, 제약바이오, 보험, 건설기계 등의 방어주, 실적주 위주의 강세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과거의 영광이었던 종목 애플과 테슬라는 현재 52주 최저가로 밀려 있습니다. 1년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캐터필러의 주가는 정말 무서운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애플은 최근 추락세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간밤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애플보다 더 많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 소식, 조금 더 지연된다는 소식에 주가 부침을 겪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정말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지는 흐름인데요. 미국은 10년 주기로 그 주도주가 변화됐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유러피안 스탁스, 그다음에 60년대 니프티 피프티 장세, 70년대 이머징 마켓 커머디티 장세였고요. 80년대는 일본의 부동산 증시의 폭등세가 있었죠. 90년대 다시 미국의 테크, 이때 이제 닷컴 버블이 형성됐었던 그 시기이고요. 2000년대에는 이머징 마켓과 다시 커머디티, 그리고 나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부터 10년간은 미국의 메가캡스, 즉 이제 메가, 마가, 빵 이런 빅테크 기술주의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다음 패턴은 어떤 주도주가 이어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시장을 가늠할 변수를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하면서 이 특징주의 흐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당잠사 화면인데 자산 사이클의 기본 가정을 보시면 시장의 확장, 둔화, 수축, 회복 국면 이것을 가를 수 있는 그 중요한 키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죠. 금리와 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내년에 연준 이사 투표권은 어떻게 바뀔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거의 대부분 위쪽에 위치한 부분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투표권을 가지고 가는 인사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변동사항인데요. 패트릭 카커는 올해 투표권이 없었는데 내년에 생깁니다. 중립의 이 인사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도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투표권이 생깁니다. 매파 성향이고요.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이게 잘못됐네요.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올해 투표권이 있었는데 내년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게 체크가 잘못됐는데 다음에 수정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매파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투표권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투표권이 생기는 인사들은 중립 혹은 약간의 비둘기 성향의 인사가 조금 더 많습니다. 내년에 한 가지 키워드는 연준 인사들의 톤 다운된 뉘앙스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더 편안한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인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제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다른 나라는 성탄절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수급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수급이 재료의 힘을 압도할 가능성, 최근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은 세금 회피 물량, 그리고 기관은 배당을 노린 시세 차익이 늘 반복돼 왔었죠. 작년에 수급 데이터를 어제도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 작년에 배당락일은 29일이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개인과 기관의 이 매매 패턴이 갈렸던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배당락일 전까지는 세금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개인은 매도세를 거세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관은
배당을 노린 매수세를 강하게 보였는데요. 배당나기를 기점으로 이 두 가지 매매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개인은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종목을 다시 재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곤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보유가 끝나고 배당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기관은 팔기 시작하는 패턴입니다. 올해의 배당락일은 28일 오늘입니다. 지수 하락 아마 출발할 겁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 쭉 정리해봤는데요. 배당락일이기 때문이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함에 따라서 그만큼의 주가 하락이 나오곤 합니다. 이것은 거래소에서 이제 이론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유가증권시장 코스피를 기점으로 봤을 때 현금 배당락지수 이론가가 2,764선입니다. 전거래일과 대비했을 때는 1.58%의 하락률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가량의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전거래일과 대비했을 때 배당락을 받았던 만큼의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출발이 된다면 보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과 기관의 이 매매 공방에 따라서 지수가 결정되고 종목별 반응이 결정될 겁니다. 개인의 재매수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기관이 다시 이제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쏟아낼 것인지 여부 장중 내내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